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는 이 한반도 관련 주요 4강의 대한반도 정책,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은 또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1기에서와 같이 뭐 한미동맹에 있어서는 방위비 분담금을 세게 더 요구할 것이다. 아까 나토의 경우처럼. 그래서 1기의 경우에는 뭐 4배, 5배 얘기했는데 지금 거의 10배를 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유세 기간 중에 한국은 뭐 캐시머신이다, 현금 인출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다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주의를 기울일 것이 이제 북한 문제에 있어서 제2의 트럼프 김정은 뭐 정상회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관세, 무역 문제, 이것이 다시 한번 또 큰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할까 하는 거는, 현재로서 아까 두 번째 주제에서 얘기했듯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내 문제도 여러 복잡한 이슈가 많고, 국제 문제에 있어서 당장 우크라이나, 뭐 중동 문제 등이 있어가지고 한국 문제 자체가 지금 거론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지금 한국에 신경을 쓸 만한 여유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또 한편 우리 지금 국내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이미 트럼프 행정부하고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우려도 많긴 하지만, 한편으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런 한국에 대한 요구나 이런 걸 할 만한 그 입장이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응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좀 시간을 벌었다. 우리 이제 국내 정치 이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여러 가지 체계가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당장 무리한 요구를 하기 힘든 그러한 하나의 상황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미동맹, 북핵 문제 등에서 저희가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당장 이 방위비를 얼마 낼 거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국방정책 담당자로 임명이 된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이제 정책 차관인데 이제 넘버 3 정도 되는 포지션인데, 이분이 작년에 우리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보면 이제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대중국 견제이고, 한반도 방위는 한국이 담당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핵 문제에 있어서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필요하면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급진적인 정책적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미동맹 조정,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미 간의 이제 군사적인 역할 분담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확장 억지에 관련한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좀 더 장기적인 우리의 나름의 보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북한 핵 문제 내지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장은 뭐 어렵더라도, 또 내지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지난번에 좀 뼈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과연 또 설사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만나자 하더라도 만날 수 있을지, 그것도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지만, 어쨌든 미국 간에 다시 한번 이런 정상 외교가 가동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한 우리의 또 입장도 상당히 좀 새롭게 정리를 해서 남북 관계도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다시 끌고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북한과의 어떤 관여 정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저희의 나름의 또 새로운
정비라든지 청사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를 너무 북핵 문제만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에 있어서 약간 좀 평화적인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좀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적극적인 좀 저희 스스로의 자세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러면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한국 정부에 바라는 대응 방안 같은 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남 교수님. 예, 그 중국은 그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밀접한 그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얘기할 때는 북한과 한국을 좀 따로 구분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북중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가장 중요한 작년 2024년의 이슈고 전 올해도 이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역시 그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 강화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오해도 있고 잘못 평가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따 아마 그 이승범식 교수께서 또 말씀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 작년 6월에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서 이제 협약을 맺으면서 사실상 이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있으면 이거 군사동맹이 돼버렸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9월, 10월에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이 되면서 이거는 흔히 말하는 혈맹이 된 거거든요. 여태까지 북한에게 혈망은 그 중국밖에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전단 당시에 이제 중국군이 투입이 돼서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낸. 그래서 뭐 어쨌건 북중 관계에서 그 바탕에 흐르는 것은 피를 같이 나눈 그런 뭐 국가다라는 그런 건데 이제 그게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서도 형성이 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게 중국은 어떻게 보느냐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듯이 중국이 이걸 흔쾌하게 기분 좋게 볼 일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싫어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평화공존 5원칙에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내정 불가석 원칙에 나와 있듯이 이건 북한과 러시아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각각 주권국가로서 같이 군사협력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뭐라고 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중국 입장에선 경계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은 절대로 북중러 협력 안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이제 우려하는 것이 한미일의 해양 세력 내지 민주국가 대 북중러 거기에다 뭐 이란까지 합쳐갖고 대리국가 대 권위주의국가인데 중국은 전혀 동의를 안 합니다. 같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양국의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 합계하는 그런 건 안 하는 거죠. 대신 중국은 자기의 국익에 근거해서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하고 또 북한과의 협력도 강화하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2024년에 한국의 언론에서 크게 유행했던 것이 북중 관계 냉각설모 이런 건데요. 저는 좀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과 같은 대국은요. 일희일비 안 합니다. 철저하게 국가 이익에 따라서 지정학적 이익, 그다음에 지경학적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북중 관계가 이상이 있다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북러 관계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중국한테 상당히 홀가분 하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중국을 계속 괴롭혔던 것이 왜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거 놔두느냐, 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이러는데 늘 가만히 있느냐, 늘 레버리지 있지 않느냐, 왜 안 쓰느냐 그런 거. 이거에서 저는 중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한 비난을 받았고 한국정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2022년 2월 달에 있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 다음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서 한꺼번에 없어져 버리는 그런 효과가 좀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단적으로 더 이상 북핵 문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우크라이나 공격하는 러시아도 지금 멀쩡한데 소도둑놈도 가만 놔두는데 바늘도둑 정도? 이렇게 되면서 북핵 문제가 자연스럽게 지금 그 이슈에서 들어가면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북한이 그냥 비공식적 핵 보유국이 돼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중국은 뭐 책임질 일이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발생하기는 북한의 핵, 뭐 세련화라든지 미사일, 뭐 더 첨단화라든지 이런 건 이제 중국으로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왜? 그건 결국 무슨 기술을 제공하건 돈을 제공하건 러시아에서 나올 거라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중국이 있잖아요. 작년 하반기서부터 한국과의 관계에 이게 회의를 벌일 때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거의 안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거든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그다음에 정치적인 해결 이걸 얘기하지 한반도 비핵화 문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 문제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갖는 의미는 뭐냐? 첫째,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한국 정부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문제 아니다. 니네가 나와서 해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북러 관계의 강화가 중국한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이 그런 태도 변화가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우려스러웠던 것보다는 작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한중 관계가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나타나는 것은 11월 1일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 조치를 한 건데요. 사실 그거 있기 전에 1.5 트랙, 또 정부 간의 트랙, 국회의원 간의 트랙, 그 다음에 재계, 학계, 엄청난 활발한 교류가 있었어요. 그거는 누가 시작했느냐? 중국이 시작한 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은 그런 추세를 잘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는데 문제는 지금 한국에 있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상반기에는 뭐 정부 구성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하반기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참 한중 관계가 서로 이제 약간의 물꼬를 뜨는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돈에서 막히는 게 참 유감스럽고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새로 정부 구성되고 중국에 대한 정책을 쓸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재 나타났던 한미 동맹 최우선과 한미 안보협력 강화라는 이 방침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한 저는 상당히 국익에 손해가 될 거라고 보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의 외교 방침을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외교로 바꾸지 않으면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일본과도 같이 잘 지내면서도 중국도 잘 지내는 이제 그것이 한국의 경제적 이익, 한반도의 안정적인 관리, 그 다음에 동아시아 안정 유지가에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방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런 방향으로 중국에 대한 중국이 시작한 물꼬를 튼 걸 한국이 받아서 열심히 하는 그래야 올 9월에 예정된 경주 APEC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일본의 한반도 정책 그리고 전망 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해방 80년을 맞아서 한국 사회가 역사의 대변곡점에 지금 서 있는 것 같은데요. 국내 정치를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정해질 것 같은데 그와 동시에 한일 관계도 지금 국교 정상화 60년을 맞이한 해가 돼서 한일 관계도 큰 변화의 입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 이제 북일 관계는 북일 비정상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미수교 상태가 60년 있었던 거니까 이 또한 굉장히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건데 이웃국가끼리 더구나 일본 같은 나라가 이웃국가와 수교하지 않은 상태에서 60년을 갖다가 간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정상적이지가 않은 건데 이러한 상태에서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올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 정치를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따라서 이 한일 관계, 북일 관계도 변화가 될 것 같은데요. 한일 관계에서는 뭐 좀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환, 현상 유지, 대파국 이렇게 되겠죠. 대파국의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일본은 그 과거사 문제는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강제동원 문제도 그렇고 일단락되었다라고 하는 게 일본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안보 문제에서는 한일 관계를 조금 더 안보 협력의 수준을 높여가면서 한미일 간의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일본의 입장인데 적어도 현상 유지라고 한다면은 한국과 대화하면서 부분적인 조정을 해나갈 수 있는 관계는 되겠지만 만일에 과거사 문제에서 총체적인 변화라고 할까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 그 지난번에 풀었던 그 방식을 총체적으로 부정한다라고 한다면은 일본으로서는 받기 어려운 거라서 아마도 그 점에서는 안보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돼서 한국에 대한 불신감이라고 하는 거를 아마 일본 쪽에서는 굉장히 크게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보다도 더 나쁜 관계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는 대파국의 시나리오인데 우리가 만일에 이제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따른 건데 최소한 현상 유지를 하면서 부분적인 조정을 한다거나 장기적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새로운 관계를 요청을 하면서 새로운 트랙을 만들어서 대화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면은 일본 쪽으로서도 지금 과거의 아베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나 안보 문제에서도 안보 협력 대신에 평화 협력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북일 관계에서 오히려 새로운 이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총체적으로 한반도 일본 관계를 그야말로 해방 80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관계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은 과거의 어느 정부보다도 물론 이제 자민당 정부지만 과거의 어느 정부보다도 북일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시바 정부인 것 같아요.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이시바 내각에는 외상과 방위상이라고 하는 두 축이 북일 국교 정상화를 촉진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에 있는 의원 연맹에 있는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고 또 아까 얘기했던 자민당 간사장인 모리야마 씨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시바 총리 본인도 이 북일 간의 상호 간의 연락 사무소를 두자라고 하는 거를 공약으로 줄고 가지고 있던 사람이어서 그거를 실현해 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한일 관계가 만일에 대파국으로 하게 되면 이거를 실현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한일 관계를 조정해 가면서 최소한 현상 유지를 하면서 장기적인 변화를 갖다가 일본한테 끌어낸다고 한다면은 일본이 호응해 오면서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움직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거는 북미 관계와는 좀 약간 별도로 북일 관계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한 복합적인 전략을 가지고 일본을 상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그 점에서는 올해 이제 건대 이시바 씨가 일본에서는 연두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신년 기자회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온 말도 크게 봐가지고는 우리에게는 좀 활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컨대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이런 말을 강조하지 않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한미일 간의 이 강고한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미국에서도 약간 변화가 있었고 일본에서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 속박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이거를 새로운 그 삼국 관계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노력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다양한 선택지가 우리한테 놓여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도 역시 지금 북한이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굉장히 또 관심이 많은데요. 러시아의 이제 한반도 정책 또 저희가 유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신보엽식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관련해서 역시 2024년에 가장 그 핫 뉴스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러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소위 이제 러북 신조약을 맺게 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러북 관계가 동맹 관계냐 아니냐 이런 논쟁들도 있고 합니다만 조문 그 자체가 보여주는 바는 양국이 군사적 동맹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했던 북한이 이 포탄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군대를 직접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아주 북러 관계에 굉장히 상징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격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양국의 이 동맹 관계를 이제 방어적 성격을 가진 것이다 내지는 21세기의 동맹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이라는 것들, 그 다음에 또 그 조약 자체에서 설정하고 있는 법적인 제한 조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루어 볼 때 우리가
냉전 시기에 생각했던 동맹과 같은 형태는 아니다. 이익에 기반한 동맹이고 상당히 유연한 동맹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서 러시아 북한의 관계는 강화되어져 있고 북한은 이 새로운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는 뭐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북한에 의한 러북 관계의 혈맹화 노력. 그런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런 20세기 냉전 시기와 같은 형태의 동맹보다는 상당히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적인 협력이라고 하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현재 전쟁의 필요를 채울 뿐더러 조금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의 채널을 강화하는 이제 그런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측면을 러시아 쪽에서는 구사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북한과 러시아의 살짝 다른 입장들은 25년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차 마무리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이 관계가 어떻게 발전되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한 가지 제가 25년에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보여지는 것은 어쨌든 대외 관계에서 분쟁을 안정화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크게 뭐 이 우크라이나, 중동 그리고 한반도, 뭐 대만 뭐 한 서너 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만약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게 될 경우에 이제 러시아가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그동안은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해서 상당히 레버리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좀 다소 소극적이고 중재적이고 또 평화 유지자 뭐 이런 입장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의 관계 개선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이 논의될 텐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러시아는 여러 가지 적극적인 북한에 대한 지지 그리고 또 참여 이런 것들을 모색해 나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있겠다 하는 예측을 하나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 비해서 이제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지난 전쟁 기간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뭐 바닥에 와 있습니다. 뭐 미국과 동맹 중시하니까 당연히 대러시아 제재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왔고 나토와의 협력도 강화하면서 대러 제재에 아주 적극적으로 한국이 참여해 왔죠. 뭐 그 결과 우리 뭐 삼성, 현대, LG 뭐 이런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내에서 상당히 위축되었고 양국 직항 항편 완전히 차단되어 가지고 인적 물적 교류도 상당히 지금 바닥에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25년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그렇고 지구적인 그 강대국 정치의 이 분위기도 그렇고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도 기존에 해오던 입장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고 실용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 한국의 대통령 탄핵 적공 이후에 한국 외교 노선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도 이런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그 전 정부에서 보였던 적극적인 지원의 의지 같은 것들이 좀 다소 유보되고 있는 부분에 안도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우리가 이 심정적 지지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이 살상 무기나 뭐 군대 파병이나 뭐 이런 이 조치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하면서 이제 러시아의 관계가 개선 가능성들을 우리가 좀 모색해 볼 수 있겠다, 모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런 정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또 세 분의 한반도 주요 4강이 또 한반도 정책 그리고 한국과의 앞으로 정부와의 관계들을 어떻게 설정할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한 가지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느끼는 점은 한편으로는 되게 저희가 지금 국내 상황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또 강력한 트럼프 행정부까지 들어서면서 더욱더 불확실성이 커져서 언뜻 보기에는 뭐 국내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좀 처해 있는 것 같이 현재로서는 그렇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특히
주변 3개국 그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좀 더 다른 전향적으로 바꾸려는 그런 의지들도 보이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었고요.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도 물론 당장 트럼프 행정부가 거세게 압박을 하더라도 저희가 또 예전에 이제 그렇게 나약한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도 당장 이번에 한국 이 조선업이 좀 미국 군함을 만드는데 도와줘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점도 아마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 나름 또 어느 정도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뭐 그야말로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저희가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유연하고 또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자세로 나선다면 또 한편 이 어려운 파국을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희망도 조심스럽게 한번 가져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에서 2025년 한반도 주요 4강 대외 정세 전망을 알아보는 특집 10년 특집 자담회를 탑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